유치권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체크할 사항 그리고 그를 통해서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5개를 정리해 주셨죠? 네. 자, 입찰에 참여했는데 결국 어쨌든 유치권의 부담을 떠안는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 네, 진정한 유치권인데 경우에 낙찰을 받았다. 네, 5억이라고 유치권자가 채권을 신고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5천만 원으로 네네. 충분히 5천만 원 이상의 부담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계산해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네네. 5천만 원이건 5억이건 낙찰받았고 그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이면 당연히 부담은 떠안지요. 네네. 자, 유치권, 진정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내 계산하에 가격을 판단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명도 받아야 되지요. 유치권자는 돈을 다 받기 전에는 점유를 넘기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네. 저희들은 돈을 조금만 주고 점유를 받아오려고 지금 하겠죠. 자,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낙찰받고 나서 명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서 유치권에 대한 완결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유치권 있는 물건을 받았다. 네. 이제 명도 받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합의에 의해서 명도 받는 방법이 있고, 네네. 뭐 임차권 있는 물건도 똑같죠. 네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있고, 안 되면 소송을 해야죠. 네. 자, 합의에 의한 유치권자로부터의 명도 받는 거, 그건 뭐 딱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협상의 기술에 달려 있는 거지요. 네네. 그리고 허위 유치권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 유치권 신고하면 네.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경매방해죄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경매방해죄 해당될 그래서 수 있죠. 허위 허위 유치권. 유치권으로 확신이 된다면 그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법을 통해서 아주 허위 유치권이라도 하더라도 뭐 이사비 좀 주듯이 네. 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는 합의해서 명도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고 진정한 유치권인 경우에도 그 채권 신고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협상을 잘하면 뭐 적절한 수준에 내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이미 명도 받으면 해피하게 네, 점유를 네. 확보할 수 있지요. 네, 해피하게는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네, 같고요. 근데 그건 내용 증명을 좀 일반적으로는- 주고 받아야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유치권 신고했을 때 그게 내가 보기에는 피담보 채권액이 뻥튀기 됐다고 하는데 유치권 신고한 사람은 진정한 채권이라고 네.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험상으로는 그게 합의가 가능한 폭이 아니고 네. 유치권자는 한 5억 달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할 때는 5천만 원 정도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 너무 항상 갭이 보면. 크면 사실상 합의가 안 되죠. 그때는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요. 네. 근데 소송이 또 장기화되면은 네. 낙찰자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뭐 그런데 그 네. 부분은 뭐 유치권 있는 진정한 유치권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낙찰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각오해야 되는 거죠. 네네. 결국은 합의에 의한 명도가 안 되면 소송에 의한 명도 방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명도 소송을 하면 되죠. 네네. 그렇죠. 그럼 명도 소송을 하면 그 소송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명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치권자에 대해서. 명도 소송하면은 유치권이 다퉈지겠죠 소송에서. 그러면 내가 명도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나 유치권이 있다라는 항변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정당한 점유할 권한이 네. 있다. 지금 그리고 다투겠죠. 그럼 유치권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명도를 못 받지요. 근데 네. 유치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유치권, 저 사람은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명도 소송을 한 내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유치권이 진정한 것이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다라는 걸 저 사람이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치권자가 입증을 해야겠죠. 네, 당연히 내가 명도 소송을 하면 상대방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유치권이고 피담보 채권이 얼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법률적으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다 걸러집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네네. 그러면 5억이라고 신고했지만은 엄격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만 추려내고 보면 아까 말한 우리가 판단한 한 5천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한 7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내 5천이라고 생각했는데 3천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소송을 하면 네.
진정한 채권은 쉽게 걸릴 수 있다는 네. 취지신 거죠? 저쪽이 입증을 네. 해야 되니까 입증을 네네. 못하면 다 걸러져 버리는 겁니다. 음. 뻥튀기 된 유치권일 때 이 소송을 통해서 저쪽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 입증된 한도만큼 법원에서 딱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판결만 나오면 더군다나 명도 판결은 1심 판결 나오면서 가시평 선고 나오지요. 가집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보면. 1심 가시평 선고 판결이 났으면 상대방이 항소하건 말건 5천만 원 공탁하고 네, 명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상대방이 그걸 막으려면 네. 따로 현금을 상당한 금액 보통 법원에서 뭐 1억 이상을 공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공탁하고 강제집행 정지하기는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1심 판결 가시고 실질적으로 명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제적 가치만큼 공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피고가. 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다. 물론 유치권 하면 무조건 무서워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가장 유치권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바로 명도가 가능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도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이 뻥튀기 됐을 때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은 다음에 명도 받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다라는 겁니다.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정 기간은 소요되겠지만 그게 무한정 끌지는 않는 거고 1심 판결 받으면 가시평을 통해서 명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이 지금 중요한 거는 가집행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항소를 해도 저희는 가집행을 통해서 이제 점유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겠네요, 그죠? 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 돈조차도 이전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로 다시 보전받을 수 있다. 네, 그런 네.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은 무조건 어려워할 거, 무서워할 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의 물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잘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유치권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 물건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유치권 신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유치권의 분석에서부터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명도 집행에 이르기까지 네. 대응하는 방법, 그에 이어서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가장 경매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매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되게 의미 있는 걸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경매 권리 분석도 조금 보시면 자신감 있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창조 최영로 변호사 네,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